네, 방송 언어 6주 3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는 4.2.2 소리의 길이 음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5쪽에 해당합니다. 네. 음장은 우리가 2차 시 수업에서 그 장단 했을 때 단모음, 그래서 이제 짧을 단자에 해당하는 숏바우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우리가 어떤 그 언어음을 얘기할 때 음운이라고 했을 때 분절음, 자음 모음도 있지만 이 분절음인 자음 모음의 원치는 그런 초분절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운율자질입니다. 그래서 운율자질이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저, 강세, 그 다음에 크기, 예를 들면 또 음장, 성조, 이런 것들, 소위 말해서 음악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운율적 자질 혹은 운소로 불리는데, 국어의 경우에는 중세 국어에는 평판조라고 해서 중국어와는 다른 좀 단순한 성조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국어는 근대국어를 거치면서 음장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짧은 모음, 긴 모음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변별되는, 그러니까 이 운율적 자질이 단어 의미의 변별의 기능을 할 때만 이제 어떤 의문론적 가치를 갖게 되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그것을 vowel length, 음장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ength는 시간의 길이기 때문에, 물론 언어의 조음의 시간 단위는 1000분의 1초 밀리세컨드가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각하기 힘든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그 장단은 시간길이와 관련이 되죠. 그래서 언어의 음장을 의문론적인 변별 단위로 가지고 있는 경우를 타임 랭귀지, 시간 언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대국어에서 분명히 표준 발음법에서 음장을 표준 발음, 즉 표준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눈, 발 이런 것들을 배우죠. 배우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평상시에 나 스스로 음장을 변별해서 발음한다라는 자각도 별로 없고, 상대의 발음이 음장을 잘 구별한다라고 해서 장음으로 발음하지 않았네? 저건 장음인데 왜 단음으로 발음했지? 라고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반응한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 한국어의 경우에는 지금 음장도 거의 소멸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표준 발음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경상도 방언이나 태백산맥, 우리가 흔히 백두대간이라고 하죠.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동적이 성조를 갖고 있기는 해요. 함경도 쪽이나 강원도 쪽이나 경상도 쪽은 역시 성조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주 단순한 그런 성조 체계를 일단 갖고 있고, 표준어를 중심으로 한 이쪽 서쪽 언어가 타임 랭귀지, 바월 랭스를 음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변별력이 특히 첫 번째 음절을 제외하고는 제2음절에서는 음장이 변별이 안 되거든요. 한국어의 경우에는 운율자질이 크게 발달한 언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2차 시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음절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음절 구조가 복잡하다는 것은 다양한 음절만으로 의미를 변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형태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에 얹히는 운율 자질이 필요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운율 자질이 굉장히 발달한 성조 언어나 이런 언어들은 음절 구조가 단순합니다. 그럼 동음이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운율 자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어쨌건 표준 발음법에서는 음장을 인정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공식적인 시험에는 좀 기억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역시 음장도 요즘 기성세대에 비해서 점점점 더 이제 그 음장이 사라지는 거라서, 박경래 2005년의 논문을 보면 음장 변별 정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005년에 70대라면 지금 대부분 이분들이 90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005년에 선생님이 30대였으니까 지금 50대 이렇게 되니까 점점 그 변별의 정도는 떨어지게 되고 어느 단계 물론 그거 음장을 대체할 만한 다른 운율적 자질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언어의 미래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그 확연한 그런 변별의 정도가 보이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언어는 다이내믹 스트럭처라고 해요. 20세기를 대표하는 그 구조주의가 언어학에서 발달을 했는데 특히 언어는 왜 동적 구조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언어는 유기체가 아닌데 우리도 구조체잖아요. 유기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유기체는 동적 구조거든요. 움직이잖아요. 언어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생로병사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참으로 재미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생물학적인 존재냐? 생물학적인 존재는 아니죠. 생물학적인 존재라면 한국인의 DNA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한국어를 해야 되고 앵글로색슨족의 DNA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영어를 해야 되겠지만 언어는 분명 사회적 산물이죠. 여기서 태어난 미국인 아기는 한국어를 다 더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요즘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주변에 보면 분명히 미국 아이인데 여기 와서 부모는 영어를 못하는데 한국어를 더 잘해요. 그래서 언어는 행동하는 거는 마치 유기체와 같은 동적 구조체처럼 생로병사가 있는데 또 그 습득의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또 사회적 산물입니다. 네. 자, 이진호. 네, 여기 지금 우리가 강의 자료 8쪽을 계속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확인을 좀 하느라. 네. 강의 자료 8쪽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의 자료 8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진호에서는 소리의 장단, 즉 음장이 하는 기능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했습니다. 거듭 말했지만 단어의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 지금 여기 그 회색 음영에 들어가 있는 예들은 여러분들이 향후 여러 가지 시험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기억해 두면 좋겠죠. 이제 우리가 발은 그렇지만 이렇게 걸어 놓는 발은 길다든지 말, 밤, 눈, 그 다음에 산다, 산다. 글쎄요, 간다, 갈아내는 거, 연마하는 거, 적다, 성인, 가정.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해보면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거의 변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시험용으로 좀 기억할 필요도 있습니다. 가의 경우에는 고유어 명사, 8조 하단입니다. 나는 용언의 활용형, 단은 한자와 장단에 따라 단어의 뜻이 구별되는 예다. 자, 그 다음 장단은 둘째 감정 표현의 기능을 한다. 여기서 운율자질 얘기를 선생님이 아까 했습니다. 운율자질, 이 음악적인 속성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더 인간의 감성이나 표현을 하는 것이잖아요. 음의 세기, 높낮이, 그 다음에 이런 부드러움, 강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서와 감정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것이 음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운율자질은 표현적 기능, 그러니까 변별적 기능은 언어적 기능이고요. 단어의 뜻을 구별을 하는 것이고요. 표현적 기능이 운율적 자질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근데 이 표현적 기능은 단어의 의미를 변별하는 언어적인 기능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강세를 두고 길게 말하고 또 고조를 두기도 합니다. prominence, 돋들림, 강조를 하기 위한 방법이죠. 이런 것들을 표현적 음장, 표현적 강세, 표현적 강약 등등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표현적 기능이란 어떤 사실의 강조나 의미 초점 물론 청자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표출하는 등 그런 일체의 그런 어떤 그 기능을 말을 합니다. 네, 9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타인 앞에서 발표를 한다든가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에 응한다든가 할 때 이런 표현적 기능, 운율적 자질을 잘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간혹은 보면 선생님도 강의를 썩 잘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과거에 선생님도 학생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훌륭한 논문을 쓰시는 교수님인데 정말 강의는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30분만 지나면 애들이 다 엎어져요. 우리 지도 교수님이었어요. 진짜 이렇게 천재적인 논문을 쓰는 분이고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시고 정말 훌륭한 학자인데 정말 졸려요.
정말 졸려. 그래서 난 지도 학생이라 차마 못 자고 버티고 있는데 그 이제 국어 의문론 수업이니까 학생이 많이 듣는 수업은 아니었거든요. 한 두세 명이 듣는데 진짜 다 엎어져서 자고 너무 대놓고 엎어져서 자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모노톤이에요. 자, 간단히 말하면 운율의 표현적 기능을 잘 사용하지 못하신 거죠. 그런데 박사 논문은 중세국어 성조 연구였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자, 셋째, 이러한 어떤 그 소리의 장단은 또 하나 의문 현상의 조건으로 활용을 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현상이 일으키는 촉발자 또는 의문 현상이 더 잘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촉매자로서의 기능을 하고 혹은 막기도 한다는 거예요. 장단의 차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마지막 넷째로는 단모음의 음가 변이에도 관여를 한다 해서 긴 이가 짧은 이보다 혀의 위치가 더 높으면서 앞쪽에 놓이며 마찬가지로 긴 유가 짧은 유보다 혀의 위치가 더 높고 뒤쪽에 놓인다. 뭐 이런 길이의 짧음과 길음에 따라서 장단에 따라서 그 음역의 위치가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쭉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은 표준 발음법. 사실 표준 발음법에 뭐 1항부터 다 모든 항목을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이 우리가 같이 보는 교재 표준어 규정에서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네, 331쪽으로 가면 표준 발음법이 쫙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교재의 앞부분에서는 그 중에서 좀 인상적이고 좀 설명할 만한 부분만을 뽑아놨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것을 중심으로 설명할 뿐인 것이고, 실제로 표준 발음법은 그닥 길지가 않아요. 이게 331부터 343페이지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잊어버릴까봐 시험 보는 당일날 표시해서 가는 게 낫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네. 자, 표준 발음법에서는 이 음장과 관련해서 두 개항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길게 발음하는 경우이고 하나는 짧게 즉 장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와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를 구별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 있게 들었다면 선생님이 음장의 그 어떤 언어학적 변별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1음절 첫 번째, 그러니까 제1음절 어두에서만 음장이 변별이 돼요. 그게 똑같은 단어라도 예를 들면 밤, 예를 들면 우리 앞에서 그거 배웠잖아요. 밤이 있잖아요. 밤이 있어요. 맛있는 밤이 있어요. 근데 밤이죠. 근데 알밤이나 군밤이 되면 단목마를 하게 됩니다. 음장은 제1음절에서만 변별을 갖는다라고 하는 제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장에서는. 그래서 눈보라지만 눈보라, 말씨, 밤나무, 많다, 멀리, 벌리다 해서 모두 음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 소리들이, 이 단어들, 눈과 같은 단어들이 제2음절로 가면 첫눈, 참말, 쌍동밤, 수많이, 그 다음에 눈멀다, 떠벌리다 해서처럼 단모음화를 해버립니다. 다만 항상 있죠.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어에서도 긴 소리를 인정할 수 있다. 합성어의 경우는 반신, 반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반신, 반이. 제3, 제4 이런 예외 조항. 근데 실제로 거의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 붙임항을 보면 소위 이제 보상적 장모음화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기 보면 이제 보아의 예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보아라가 봐라가 되죠. 보아라가 봐라가 되는데, 자, 보아일 때는 두 개의 음절이었다가
소위 말해서 반모음화가 돼서 과가 되면 두 음절이 한 음절이 되죠. 음절이 축약됐어요. 음절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줄어들죠. 그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적 장모음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라, 보아라, 히어, 혀, 되이, 돼, 두어, 두어, 하여, 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우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 그 한 음절에 대한 보상으로 장음으로 발음이 돼요. 그것을 뭐라 한다? 보상적 장모음화라 한다. 네. 그런데 보상적 장모음화가 안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오아와 지어져, 찌어철 등은 긴 소리로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화르마가 되어도 화르마 반모음화의 다른 이름이 화르마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조심하는데 반모음화가 되어도 긴 소리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많다 했죠? 네. 네, 그 다음에는 긴 소리를 짧게 발음하는 단모음화가 되는 경우입니다. 단모음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단모음화가 되는 경우 있는데, 자, 이거는 좀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시험에 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목소리가 그렇게 많이 편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입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그래서 감따 이렇게 되는데 감음이 밥다 이런데 밟으면 신따 신어 알다 이러면 알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통 뭐 이건 일종의 뭐 이런 시험을 내면 보통 이렇게 표준 발음법은 그 발음법 안에서 많이 나와요. 다른 데서 막 정말 틀리게 하려고 일부러 사전에서 발음을 찾아서 잘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왜냐하면 사실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음장이 없어요. 나도 없고 여러분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따나 밥따나 신따나 알다는 원래 이 용언 어간들은 장음 어간이에요. 장음을 가지고 있는 어간인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들이 오면 단모음화 한다, 단음화 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다만 또 예외가 또 있습니다. 항상 뭐 끌다, 뭐 벌다, 없다 이런 경우에는 결코 단모음화가 안 돼요. 요거 끌다, 벌다, 없다는 좀 외워두세요. 사지선다형 문제에는 여기에다가 알다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다른 것은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낸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끌다, 벌다, 없다는 늘 음장이 소거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대표적인 늘 장모음을 가지고 있는 용언 어간의 대표 용언 어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들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죠. 예외가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언어를 공부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모국어니까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수용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른 언어를 배울 때 이마만큼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과거에는 뭐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많이 안 배웠으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외국어 학습에만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워낙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다 보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본토에서 한국어 급수가 6급까지 있거든요. 1급에서 6급, 6급이 최고인데 대부분 4, 5급을 따서 한국으로 와요. 근데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한국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미 사실은 1세대들이 나가서 선생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 발음, 특히 발음, 네, 특히 발음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는 상태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영어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예민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언어나 언어 교육에서 발음이 참 유창성의 기준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너무 발음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 교육에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유창성과 정확성이 두 가지 기준인데, 뭐 문법에서도 문법을 유창하게 쓰고 또 문법이 정확해야 되고 발음도 유창해야 되고 발음이 정확해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 정확성하면 문법적인 측면, 어휘적인 측면, 어휘 문법이라면 유창성이 보통 발음과 관련돼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이제 굉장히 적법한 표현을 써도 발음이 좀 어색하면 좀 덜 유창해 보이는 그런 한계는 있죠. 네, 그런데
정말 그 해당 언어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국어가 아닌 특히 foreign language로서 언어를 학습하는 경우, 그러니까 language acquisition과 language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습득의 얘기랑 언어 학습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foreign language, 그러니까 외국어로서 언어를 습득하는 경우에 발음을 완벽하게 습득한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문제이고, 그 발음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제일 습득이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운율자질이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유창하게 해도 성조를 배우기는 쉽지 않은, 중국 사람처럼 성조를 유창하게 가르치기는 참 어렵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 한국어를 배우는 액센트를 가지고 있는 영어권 화자가, 성조를 가지고 있는 중국어 화자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성조와 액센트 시스템을 eliminate, 제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제거도 잘 안 돼요. 제거도 잘 안 돼서 그것조차도 외국어 학습에서 마지막 고비가 발음 가운데 운율자질이랍니다. 습득하기도 제거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네, 자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언어 간에 피동, 사동, 전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 갑니다. 꼬다, 꼬이다. 밟다, 밟히다. 네. 또 다만이 있죠. 방금 말했던 끌다, 벌다, 업다의 경우에는 역시 아주 꿋꿋하게 장음을 유지합니다. 끌리다, 벌리다, 없애다. 네. 그 다음 붙임항을 보면 역시 복합어에서는 본디, 기와 상관없이 짧게 발음한다. 네. 이렇게 예외 조항 같은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공시를 보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최소한 예로 나오는 것들, 맞춤법은 뭐 여러분들이 더 기본적으로 하지만 뭐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에서 규정에 나와 있는 예들만큼은 숙지하는 것은 기본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음장 이제 끝났고 4.2.3 받침의 발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받침의 발음입니다. 우리가 1차 시에서 얘기를 했던가요? 받침의 발음의 그 내부 항목이 제일 많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발음법과 표준 발음법과 관련해서 받침의 발음이 외울 것도 많고 규정으로 정해야 할 것도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표준 발음법 표준 발음법에서 표기와의 불일치가 가장 큰 부분이 받침의 발음 영역이에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형태소를 고정하는 꽃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돼요. 형태소를 고정하는 시각적 효과, 그래서 독서의 능률을 배가시키는 형태소를 고정하는 형태음소적 원리를 택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받침의 발음이, 그러니까 받침이 실제 발음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는 뭐 끝소리 규칙, 발음 법칙, 받침 규칙 이런 식으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이고, 좀 어학을 심도 있게 가르쳐 주신 국어 선생님이 계셨다면 음절말, 중화 뭐 이런 개념까지도 심화학습에서 배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규정은 제8항에 있습니다. 받침 소리로는 7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7개 자음, 이 한글 자모로 표기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국제 음성 기호를 일일이 소개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자모로 대신 표기했을 뿐 발음이 이들로만, 그러니까 7개만 발음된다는 겁니다. 혹시 중세국어에는 몇 개가 발음되었는지 알아요? 하나 더 있었지요. 시옷이 구별되었지요. 그래서 8종성 가족용, 8개의 종성으로 가이족하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5세기 이후 21세기에 오는 과정 중에 근대국어 시기를 거치면서 음절말의 시옷이 변별되지 못하고 디귿으로 발음되는 그러한 변화를 겪게 돼서 그런 거죠. 어렴풋하게 기억은 나지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이제 보충으로 앞서 말했던 음소적 원리와 형태 음소적 원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기법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를 운용해서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표음적인 발음에 가깝도록 하는 원리를 음소적 원리라 하고요. 표의적 원리, 그러니까 이거는 형태소를 고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잖아요. 그래서 형태소, 즉 그 의미를 고려한다라는 측면에서 하는 표기법의 원리를 형태음소적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태소를 고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소적 원리는 세종대왕이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을 제외하고 반포용으로는 백성들 쓰게 하는 용으로는 음소적 원리를 택했습니다. 자, 음소적 원리에는 팔종성 가조격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종성은 초성, 중성, 종성 알죠? 초성은 첫소리, 종성은 끝소리, 중성은 모음 가운데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성이 소위 받침소리잖아요. 받침소리로 8개면 가이족하다.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8개면 족하다라는 8종성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소적 원리는 훈민정음 체계로 놓고 보면 팔정성 가적용하고 맞물리는 대응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이 달리 대단한 문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는 음소적 원리, 형태음소적 원리는 서구의 표기법 원리예요. 그래서 phonemic principle, morphophonemic principle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 이러한 논의는 192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개념이 세종에게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있었던 것이죠. 네, 예전에 한글을 연구했던 초기의 서구학자들은 보통 1950년대, 60년대 연구를 했죠. 그들이 보기에는 이제 일본어 연구하다가 곁다리로 보다가 헐, 이 문자 뭐지? 그래서 일종의 블루오션을 개척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참 어디죠? 한국의 구석대기에 처박혀 있는 쬐끄만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의 언어는 언어학자에게 참으로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언어학자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경제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나 어떤 그 국력으로는 별로 신경 쓸 나라는 아닌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얘들아. 이 나라가 문자는 대박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요즘에 한국의 상황을 놓고 보면 참 어떤 그런 문화의 힘은 문자에서 나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형태음소적 원리입니다. 형태음소적 원리는 형태소를 고정하는데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하는 그런 훈민정음의 그런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종성부용 초성은 종성자를 초성자를 다시 쓴다는 거예요. 그럼 초성자에는 키역도 있고 티읕도 있고 쌍기역도 쌍지읒도 치읒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야? 기역린 디귿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8개만 쓸 게 아니라 유기음, 경음 다 쓰겠다는 거죠. 현대국어처럼 다 쓰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형태음소적 원리와 대응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현대국어의 받침 사용처럼 모든 초성자를 종성자로 쓸 수 있다고 보는 규정으로 원래는 사실은 초성자와 구별되는 별개의 종성자를 창제하지 않는 제자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종성자 우리 각 하면 초성의 기억 따로 있고 종성의 기억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종성부용 초성은 제자의 원리이면서 표기법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종성부용 초성 때문에 우리는 28자만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실제로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24글자밖에 안 쓰고 있거든요. 28자 그리고 신제 28자 28자 안에는 쌍기역 쌍디귿 안 들어있거든요. 쌍기역 쌍디귿 또 그리고 뭐 이제 그 한자음 표기를 사용하기 위해선 뭐 했던 그런 다 긁어 모아서 만약에 음절 구조를 만들어내면 거의 600만 음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자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소리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라는 거죠. 네. 사실 여러분들이 발음 기호를 찾아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거의 이제 100%가 아닌 것은 표기법의 원리 때문이고
발음기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네, 10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제 다음의 13항과 14항의 형태음소적 원리를 나타내는 발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리나는 대로 충실히 표기하는 음소적 원리의 경우 음절을 충실하게 반영하게 되는데 현재의 표기는 어감과 어미 혹은 조사를 분리하여 각 형태소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는 대신 음절을 충실히 반영하지는 못하겠죠. 네, 예를 들면 앞에서 나왔던 책이 같으면 음소적 표기를 했을 때 음절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거니까요. 네, 13항과 14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항, 헛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실제 발음은 자, 첫 번째 까까를 보세요. 까까가 발음기와 안에 있는 한글 표기가 제대로 된 발음이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까까의 쌍기역은 받침이긴 하지만 실제 발음은 다음 음절의 초성인 거예요. 자, 이게 좀 어렵다면 그 두 번째 오시를 볼까요? 오시를 보면 표기로는 시옷이 받침이지만 실제 발음에서는 이음절 초성이에요. 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발음에 가깝죠? 발음기호 안에 있는 것이 가깝죠. 발음기호 안에 가까이 있는 건 1음절, 2음절, 음절을 더 충실하게 반영해줬죠. 실제로는 형태음소적 원리 때문에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 앞에 오는 받침 소리들은 모두 실제로는 뒤에 모음으로 연결되는 후행음절 초성이 되죠. 그래서 형태음소적 원리는 음절에 충실한 표기법의 원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음절에 좀 더 충실한 표기법 원리는 뭐다? 15세기 당시에 선택했던 음소적 표기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소적 원리에 따른 것이 지금 발음기호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음소적 원리 15세기에 처음 선택했던 음소적 원리는 동시에 음절을 충실히 반영한 그런 원리고요. 형태음소적 원리는 상대적으로 음절엔 충실하지 않지만 형태소를 고정해서 그 의미를 부각해서 독서의 능률을 배가시키는 거죠. 음소적 원리와 형태음소적 원리 중 어느 쪽이 배우기 쉬울까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당연히 음소적 원리가 쉽겠죠. 자, 대학생인 여러분들이 만약 음소적 원리로만 되어 있는 책을 읽는다면 불편하겠죠. 지금은 이미 익숙한 문자 체계가 된 상황에서는 형태소를 고정하는 형태음소적 표기 원리가 독서에 훨씬 유리한 겁니다. 독서의 능률을 배가시키게 되죠. 세종은 이 두 가지 원리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책 읽게 생겼냐? 내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최소한 내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사또 내가 이렇게 억울해요 라고 내 뜻을 펼 수 있게 하는 게 내 뜻을 적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습득의 포커싱을 둬서 빨리 배우는 것에 포커싱을 해서 음소적 표기 원리를 선택한 겁니다. 제14항을 보겠습니다. 14항은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에 자음만을 뒷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네, 단 시옷은 된 소리로 발음한다. 넋이. 여러분들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넋이 갑시에서는 분명히 다 경음 발음이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쵸? 네. 표기한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겹받침 발음에서는 앞에 있는 자음이 아닌 뒤에 있는 자음이 다음 음절로 연음되어서 후행음절 초성으로 발음이 되고 넋이 갑시의 경우에 이 시옷 발음은 실제는 된 소리 발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겹받침의 발음에 대한 발음은 여기 보면 현대국어의 음절 구조 제약에서 자음과 자음 사이에 최대 2개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다는 제약. 당연하죠. 여러분들 감만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자음이 도중에 아와 아 사이에 3개 나오지만 가브스만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 2개 자음만이 발음될 수밖에 없다는 음절 구조 제약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334에서
337쪽에 잔뜩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같이 보면 요거는 좀 외워야 할 게 많아요. 334페이지 보면 밥, 자음 앞에서는 밥으로 발음한다. 넙은 넙죽하다 이럴 땐 넙으로 발음한다. 또 그 다음에 335페이지에 보면 용언 어간말은 리을 기억은 기억 앞에서는 리을로 발음한다 등등 이렇게 좀 외워야 하는 그런 예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겹받침의 발음은 뒤에 있는 그 표들을 조금 참고, 특히 리을 기억과 리을 비읍 발음은 좀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 볼 필요가 있어요. 잘 보면 선생님도 그 발음은 못 지킵니다. 네, 6주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다음 주 7주차 영상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